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도 조금 전까지 갑론을박을 벌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창훈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죠.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지 저희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당대표 공석 사퇴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이 반대한다면, 이 반대한다면이 아주 중요한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제 친윤 주류에서는 한 장관을 추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비주류에서는 한 장관의 조기 등판에 반대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장관 본인은 당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도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데요. 조금 전까지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이야기 자세히 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정치 경험 이전에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최우선 선택지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에 대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건 맞는데 과연 정치적인 면에서 어떨지에 대해서 전국의 당협위원장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원내외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오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윤재옥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주제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쭉 오갔습니다.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정진석 의원, 누군가 강감찬을 임진왜란 끝날 때까지 아낄 거냐 해서 웃음이 터졌다. 이 강감찬하고 임진왜란하고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을 너무 아꼈다가 아껴 쓰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큰 위기가 있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13명 중 8, 9명 정도가 한동훈 장관을 찬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의 얘기입니다. 오늘 총 30명 이상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초반부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수도권 원외들은 한동훈 장관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했고요. 부산의 전복민 의원은 한동훈으로 되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 이런 일색은 아니었어요. 홍문표 의원은 찬반, 반대도 한 40% 정도 있었다는 취지의 충남 예산 홍성의 홍문표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승재 의원은 현역은 대부분 한동훈을 현역 의원은 반대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찬반 비율이 반반이다. 반대는 아니고 우려스럽다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안 된다라는 취지보다는 한동훈 장관을 지금 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자, 장해찬 최고위원님이 오늘 이제 끝까지 다 연석회의에 있지 않고 오늘 출연을 위해서 먼저 나오신 거죠.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제가 1시간 반 정도는 앉아 있으면서 발언하신 분들을 정리하면서 들었는데요. 좀 놀라웠던 것은 우리 당이 지금 수도권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거의 9대1 이상의 비율로 지금 국민적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야 한다. 뭔가 그런 변화가 당장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 영남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 등으로 아껴 쓰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했는데 제 개인적인 분석을 좀 곁들여 보면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지금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같은 분위기에서 수도권 선거하면 보나마나 진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영남 의원들이 그러면 왜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보면 한 장관이 왔을 때 기존의 국회의원들에게 빚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 강점이 되어서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의 현역 국회의원들 물갈이, 개혁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조금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분석을 현장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현역은 반대가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의원들이 아마 영남 쪽에서 혹시 내가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기존의 어떤 김기현 체제와는 차별화돼야 되기 때문에 또 공천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 그런 기류가 있는 거 저도 좀 듣기도 했었는데요. 자, 조상규 변호사님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PK 지역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빨리 쓰면 빨리 상처가 날 수 있다. 이걸 고민하는 것이지 쓰지 말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코드로 갈 것이냐, 혁신적인 코드로 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말을 잘 들어서 유명해졌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로 구속 잘 시켜서 유명해졌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켰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것은 그냥 검찰을 잘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용산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혁신적인 이미지, 젊은 이미지, 스마트한 이미지로 본인 인기를 별도로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은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빨리 이 혁신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즉각적인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할 것 없이 지금 이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카드를 지금이냐 다음이냐 이런 이제 찬반 논란이라고 본질이 그렇다고 규정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정진석 의원 얘기 중에 강감찬 장군을 임진왜란 끝날 때까지 안 쓸 거냐. 강감찬 장군은 이제 고려 시대 사람인데 이제 연결을 그렇게 시키면서 이제 웃음바다가 됐다는 얘기까지 전달을 했는데요. 최병욱 편집장님, 그런데 이제 뭐 찬반 양론이 있는 거 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장관이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당에서 반대하면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그런 뜻을 여권 핵심부에 전달을 했다고 이제 저희도 취재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이 과연 들어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한 장관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여권 관계자 뭐 보나마나 뭐 친윤 누구일 텐데 친윤 누가 아마 한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연 발언 취지가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됐는지 의문이 들고요. 본인 뭐 하고 싶거나 뭐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죠. 정치인이 뭐 지금 정계에 입문하기도 전에 뭐 대변인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못 밝히는 이유는 아마 본인의 뜻보다는 용산의 뜻을 더 지금 뭐 이리저리 지금 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정치를 이제 좀 안다는 사람들과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그 한 장관 비대위원장서를 놓고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종 평론가로서 이렇게 볼 때 과연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서의 역량이 검증이 됐는가? 그걸 누가 뭐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잘 알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바라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력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비상장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그 많은 당내 현역 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야당이 집중 공격을 그때부터 받을 때인데, 자, 근데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버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등장을 할 경우에 야당의 집중 포화를 어느 정도나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낸다면 뭐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정치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유보적이거나 아니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친윤이나 반윤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민주당에서 뭐 굉장히 많은 공격 소재를 가지고 있고 당장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것들 이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다른 입장을
내면서 그걸 방어할 수가 있을까? 예. 자칫 방어 제대로 못하다 보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과 한 세트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본인이 지금 원했던 스케줄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스케줄하고 맞지 않게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서 지금 구원투수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용산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성공할지, 그리고 이 공천 국면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텐데 그 잡음들을 본인이 어떻게 감당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력이 거기서 이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감안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그래픽 같이 한번 볼게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의 정치 스케줄을 앞당겨서 지금 등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내가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오늘 연석회의에서도 찬성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 자체를 비토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선대위원장 카드로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바람에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핵심부에서 지금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영입위원장 이철규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 물밑에서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주말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철규 위원장은 한동훈 민다고 미뤄지냐?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전화한 적 없다. 오히려 전화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서 반대 여론을 누르는 것, 그리고 반대 의견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친윤 내부의 판단이라는 것까지 지금 정리를 제가 해드렸고요. 최창렬 교수님. 네. 자, 지금 어쨌든 핵심부에서, 여권 핵심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원하는 기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김기현 체제가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여권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계속 지지율의 정체를 보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쓰느냐 마느냐의 그 핵심 쟁점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왜 여권이 왜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간단하게 봐서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직적 당정관계란 말이 좀 추상적이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들은 뭔가 이태원 참사가 생겨도 장관도 책임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말이죠. 인사의 난맥도 있었고, 그 잼버리 파행도 있었고, 최근 일입니다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했는데 실패가 단순히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예상보다 차이가 많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 쓸데없이 과도하게 이념적인 소모적인 논란이 있었고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중도층들은 불편한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던 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지 않았던 게 전 이뇨한 혁신위의 전 문제라고 봐왔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뇨한 혁신위가 많은 걸 잘하고 지적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애써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관계라는 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과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 지적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이제 고해성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 이렇게 바뀌어 나가겠다. 그게 바로 말하자면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길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법무장관 한동훈과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다른 거거든요. 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전 개인적으로 봐도 스마트하고 언행도 반듯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바로 그러한 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좀 비교적 호의적인 30대, 40대, 50대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상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 뭐 다른 말씀들은 민주당의 공격 수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권의 많은 문제를 지적해 나갈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지적하지 못하면 여전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중도층 유권자들은 여전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막상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 나간다면 그건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로 미뤄볼 때 아무리 이렇게 소신 있게 해 나가려 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부적절한 이유에 놓은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꾸는 게 여권 혁신의 핵심이다 이런 판단이시고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런 당정 관계를 수직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그 관계를 바꾸는데 적임자겠느냐 이런 면에서 총선에서 중도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신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김상일 평론가님,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사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 한동훈 카드가 야당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카드일 수 있다. 총선 치르기에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다. 좀 이따 야당 얘기도 좀 들어볼 텐데 진짜 그렇게 야당에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동훈 카드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야당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민주당의 승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뭐 방송에서 쭉 노출이 돼 왔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로 생각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 지금 민심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정확한 민심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중도 민심은요, 지금의 정권의 변화를 요구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왔고, 어쨌든 어젠다를 굉장히 잘 뽑았단 말이에요. 국민 기대에 맞게. 한껏 기대를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은 그런 모든 기대를 저는 결국은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은 이렇게 지금 그 자당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이다라는 거. 그리고 검사 출신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우리 최창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게 대통령도 검사 출신, 총리실에도 검사 출신이 가 있어. 그리고 뭐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이야.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도 검사 출신이야. 국정원에도 검사 출신이 가 있어. 도대체 이게 뭐지? 군부의 다음에 나타나는 검부 현상인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고요. 왜?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좀 차별화하고 그 당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야당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정당은 환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화면에 지금 저게 나오나요? 그 대통령께서 예,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려야 그런가요? 되니까 예, 미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차별화를 승인해주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예. 특히나 검사들은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너무 편해서 누구든 간에 검사 출신이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심전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한동훈 장관을 지금 선호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당의 그 뜻이 전달이 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 뜻을 살핀 것이 아니라 용산의 뜻을 살핀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검사 동일체의 원칙 하에서 편하게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가 이 그래픽을 보고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다고.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이거 장해찬 평론가께 질문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이게 여당 소속의 A 광역 단체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하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 말을 전에 듣고 저희한테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말해준 건데요. 한동훈 장관은 거론되는 후보 중에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경험도 없지만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어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는 야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 아바타가 오는 거 아니냐. 윤석열 아바타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어떻게 용산하고 차별화할 거냐 이런 취지의 지금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윤 대통령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네요. 뭐 일단 예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회식하자고 해도 나는 콜라 마시니까 집에 갑니다라고 그냥 떠나갔던 유일한 검사가 한동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깊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가 한동훈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만 지금의 지지도를 만들고 보수 지정에서 이 주요 인물 지지율 압도적 1위를 만든 것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와 1년 반 이상 계속된 스토킹에 가까운 공격을 다 방어하고 반격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바타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장관들은 왜 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용산에서 의중이 있어서 저희가 또는 오늘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장관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심대로 가자는 거예요. 지지율이라는 객관적인 정량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것도 민주당의 프레임이죠. 지금 국민의힘 출신의 윤석열 정부 출신의 후보들 중에서는 수도권과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잘 나오는데 지지율 그마저도 안 나오는 다른 후보를 붙잡고 중도 확장성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꿈보다 해몽인 것이고 사람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투영된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보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 사람 비대위원장 하자고 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의견보다는 국민의 의견, 당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심대로, 당심대로 지지율이 나오는 대로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러려면 한 장관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한 장관이 오늘 당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원래 한 장관은 오늘 이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부 행사에 참석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빨리 법무장관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그러니까 한 장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테고 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렇게 정치를 거의 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무장관 업무를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 그 민주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미 법무장관이지만 이미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내에서 특정 인물을 두고 이렇게 특정 위원장, 특정 당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 온통 당내 연석회를 하루 종일 해도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이런 걸로 봐서는 이미 한동훈 장관은 정치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론이 있잖아요. 교과서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빨리 어쨌든 거취를 결정을 하고 한동훈 장관도 비대위원장으로 갈지 안 할지 정치권에 들어간다면 설령 비대위원장으로 안 들어와도 정치권에 들어와야 될 테니까 이미 그건 기정사실화 된 것 같으니까 법무장관을 빨리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른바 원포인트 개각인지 뭐 그걸 해서 빨리 하는 게 맞고 그 당내에서 벌써 이 정도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서로 당내 의원들이 토론했는데도 한 곳으로 의견이 합일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건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당에서 반대하면 자기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를 했다는 건데 사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팽팽하다 뭐 3대 1이 될지 누가 될지 저는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아무리 그래도 장해찬 최고위원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윤 주류가 일반 대체로 지금 한동훈 장관을 밀고 있고 비윤 그룹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보다는 다른 보직이 낫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은 한동훈 장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렇게 당내 이견이 팽팽하다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잘 스마트하게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 좀 우려스럽긴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한 장관에 대한 반대가 당내 반대가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한 장관 자체를 비토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가 상처 나면 우리 대선 후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기류가 더 많다는 것, 그것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의원들이 끝나고 나서 지금 나와서 이제 오늘 회의의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런 고뇌 어린 마음들을 다 쏟아내고 있죠. 뭐 오늘 이 논의된 내용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잘 정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 많은 뭐 내용이 지금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상황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아끼는 선수 없이 그냥 가장 국민적 인지도, 대중성이 있다면은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의견인 것 같아요. 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대로 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의원들이 다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의견들이 좀 많았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한 장관이 오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걸 알고 계속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 당신의 의견이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분위기가 어떠냐는 걸 물었다는 것, 그리고 기자들도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었던 것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바로 이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추천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윤 원내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인선에 많은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거친 연후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결정은 언제쯤 내리실 예정이신지?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는 답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네. 공개든 비공개든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실 분의 의견 타진이나 뭐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건 제가 어떤 사람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당의 지도체제 정비라는 것이 오래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대표 거리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진 거를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성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비대위가 완성되려면 절차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 그다음에 이제 추대를 누군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 그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긴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써본 적 없는 카드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그 카드가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또 비정상적인 카드를 꺼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비대위원장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국무위원으로서 그 국회 청문회에서 문화를 바꿔놨던, 그러면 이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관행들을 깨고 정말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보내는 지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청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충청 지지도가 좋아져요. 그리고 대구에 방문을 해요. 대구 방문하면 또 지지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비대위원장을 단순히 인기가 없는 사람을 비대위원장 앉혀서 띄워주기를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보수파에서 유일하게 지지도가 제일 잘 나오고 인기가 제일 좋은 사람을 추대하는
모시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신인으로서 뭔가 경험이 없어서 위험해 보인다. 이런 걱정이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였던 뭐랄까요, 맹렬한 기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잘 헤쳐나가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보수 우파에서 한동훈 장관만큼 이렇게 지지도가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 잘 듣는 비대위원장 앉힐 수 있는 사람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여권에서는 그런 의견이 좀 다수로 좀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오기 때문에 선거 치르기가 쉽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얘기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바타를 내세워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속셈을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땡큐죠. 강서구청장 시즌2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땠습니까?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집어넣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선 김태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희는 땡큐죠. 최병묵 편집장님.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여러 차례 그냥 설전도 벌이고 논리적 공방도 벌이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한 장관한테 그렇게 이겼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대개 수사 문제와 연관된 분야였어요. 정치의 본질적인 부분, 이 부분과 관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과 공방을 벌인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공방을 벌였을 때 공격수로 나선 사람이 뭐 김의겸, 최강욱, 뭐 김남국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민주당의 그 최전방 공격수는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텐데 아마 그 소재는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아마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변화를 주고 보자. 뭐 아마 그런 식의 그 친윤들의 생각이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정치를 도박처럼 하는 거하고 비슷해 보여요. 확신이 있을 때 비대위원장을 앉히는 것이지 이럴지도 저럴지도 모르니까 일단 변화부터 주고 보자. 이런 거는 글쎄 저는 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당원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 정치 후기자들이 그동안에 쭉 취재해왔던 경험을 보면 정치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대단히 의문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했더라도 정치라는 게 늘 의외의 변수 때문에 또 상대방의 공격 때문에 휘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한번 변화라도 줘보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기자 생활 저도 그래도 했다면 할 수 있는 굉장히 오래 했는데 대단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상장 주식이라는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역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의 영역에 남아 있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하고 그동안 싸웠던 모습을 보면 한 장관이 잘 헤쳐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친윤 내부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설에 조국 전 장관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권 핵심부에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고 집권당 최고직의 검찰 출신 왕세자가 자리 잡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검찰의 라인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보기에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 라인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20년 민주당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국 장관이 얘기하면은요 사감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말을 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그 조국 장관의 말보다 지금 우리 두 패널 분이 앉아 계신데 이 패널 분들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관료로서 질문 받는 것과 정치인, 그것도 여당의 대표로서 질문을 받는 게 같을까? 그리고 질문의 범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당과 관련된 모든 질문을 받을 텐데 그것이 같을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의 차이가 도대체 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선대위원장으로 또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선대위원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비대위원장까지 시키면서 당의 행정이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리스크가 더 많아질 부분까지 시키면서 굳이 한동훈 장관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에 앉혀야 하는 이유는 뭔가?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옆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있는데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한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대답 좀 해보시죠. 일단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요,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실권 없이 고생만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은 다르죠.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인 판도를 짤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껴뒀다가 선대위원장으로 쓰자는 주장은 뭐 선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 실권도 주지 않고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고생해라 라는 뜻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보다 젊은 86 운동권보다 한 세대 젊은 한동훈 장관이 와서 당을 개혁적으로 많이 바꾸는 그런 변화 작업의 실무까지도 총괄하면서 본인 혼자서만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체질이나 세대를 교체하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이 안정적이라거나 뭔가 예측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당에서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봐왔는데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그분들 중에 누구에게 당을 맡겼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믿음이 가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은 위험 무리수가 따른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인물을 지금 좀 소환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척박한 곳에서 뛰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 대다수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처럼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당이 그렇게 오랜 전통을 가진 보수정당에서 비대위원장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외부를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한동훈 장관까지 소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국민의힘의 그 중진들 특히 책임이 많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반성들을 본인들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살이 급부상하면서 한 장관이 한때 이 젊은 엘리트로 이미지로 이 보수 정당의 당권을 거머쥐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아주 관심 포인트가 됐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세워지면 신당 창당 이슈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런 관측도 많은데요. 잠시 후에 이 얘기를 정민진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와는 달리 최근 한 장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과거 목소리와 그리고 현재 목소리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한 장관의 행보가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많았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 장관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안 그 기세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비판적인 건 아닌데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황교안보다 나은 카드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한 장관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출범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관심사로 급부상했다가 한동훈 장관이 뜨면서 인기가 좀 시들해졌죠. 두 사람의 지지 기반이 겹칠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 이준석 신당의 동력은 급격하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정민진 기자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지지 기반 어떻게 겹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닮은 듯 다른 소띠 띠동갑인데요. 한 장관은 73년생이고 이 이준석 전 대표는 85년생입니다. 한 장관이 12살 더 많은 소띠 띠동갑인 겁니다. 두 사람은 이 똑똑하고 젊은 엘리트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미지로만 보면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최근 차기 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16%, 여권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는 2%였는데요. 주목할 점은 2030 응답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입니다. 2030, 즉 이 전 대표의 주 지지층으로 꼽히는 세대죠. 지난해 9월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지지층에서 이 전 대표가 한 장관보다 높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예. 자, 이 전 대표가 영남 기반으로, TK일 기반으로 뭐 신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어떤 인기도나 이런 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전 대표가 출마를 내비친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그래서 최근 대구 시민을 상대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42%가 반대도 아니고 관심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68%는 한 장관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젊은 층에서도 이 지역적인 측면인 이 TK에서도 한 장관의 인기가 이 전 대표의 지지세를 덮어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표로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 장관이 비대위로 등판을 하게 되면은 신당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환경이다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여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요. 이걸 총선 어젠더로까지 만들 경우에 이준석 신당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 한동훈 비대위가 뜨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잔류하게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이준석계인 천하용인도 당내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신당 명분까지 떨어진다면 세력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만 관건은 이 전 대표에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잔류 명분을 주느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서 김건희 특검 대신에 상설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다거나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면서 선을 긋는 행보를 하면서 총선 국면에서 이 전 대표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경우에 잔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준석 품기 이게 여권에서 풀지 못한 과제인데 한동훈 비대위가 이 문제를 뜬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게 아주 관심 포인트겠군요. 자,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편집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 기자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지지 기반에서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이걸 단순한 비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이제 보수표, 중도 보수표, 그 젊은 표를 가져가는 효과 때문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여권 전체의 위기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이나 또는 영남권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준석 신당의 공천을 받는 후보들이 다만 1000표, 2000표라도 각 지역구에서 가져가면 이게 어떤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개 1000표 안팎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표를 이준석 신당 후보가 만약에 가져간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하는 경우가 수도권에서는 특히 많아질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경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아이디어와 또 어떤 타협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 주저앉힐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여권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나가려면 나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그러면은 충분히 의석을 확보하고 이준석 신당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못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찍힌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예,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다툼의 당사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앙금 같은 것들은 없을 텐데 그래서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서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앙금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더라도 이준석 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은 있다. 이런 평가가 여권 핵심부에서 있다는 것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의 운명의 날입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돈봉투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바로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송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고 결론은 오늘 밤 늦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관심은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전담판사가 어떤 법리 해석을 내놓을지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이따 서주민 기자와 자세히 정리해보고요. 먼저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정근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진술을 계속 별건 수사 압박을 넣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하고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몇 사람들은 정신병 치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했고요. 예, 나와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 아시는 것처럼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판사죠.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서주민 기자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오늘 영장 심사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심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아시겠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 전담 판사 고유의 권한이자 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 판사의 과거 판례를 봤을 때 이 증거인멸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유 판사가 맡았던 사건 중에 언론에 보도된 이 34건 가운데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게 17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15건이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송 전 대표 영장을 심사할 때도 증거인멸 부분을 주의 있게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이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어떤 결론이 나왔었습니까? 네, 유 판사는 핵심 피의자인 이 강내구 전 감사 그리고 또 송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이 박모 보좌관의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요,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부분도 증거인멸 그 부분이 구속 여부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송 전 대표의 경우를 보면요, 검찰은 다음 3가지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차명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수사 상황을 파악을 했던 점, 또 프랑스에서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점, 그리고 이 외곽 후원 조직이죠, 먹사연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 등이 그 이유입니다. 예, 검찰은 이런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예, 송 전 대표는요, 이 증거인멸 하려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인멸은 지금 100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뭔 인멸할 게 있습니까? 관련된 사람 다 구속시켜놓고.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요, 송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판사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을 때 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또 이 물적 자료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이 관련 녹취와 증언까지 다 있었지만 오히려 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였던 건데요. 이 송 전 대표 역시 관련자 구속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를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위해서 위증교사를 한 건데 어쨌든 이게 야당 대표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정무적 판단까지 왜 판사가 하느냐 이래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이번에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시 유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당대표기 때문에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오히려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왔었죠. 실제로 송 전 대표 측도 오늘 영장 심사에서 전직 당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당대표나 또 당대표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이 재판부가 권력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런 논란을 아마 유창훈 판사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 밤 늦게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조상규 변호사님, 이제 법률적으로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한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서 검사 5명이 오늘 들어가서 판사를 설득하는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주민 기자가 정리해 놓은 이런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 반박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유창훈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저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6시간 정도의 이제 심리를 하는데요. 사실 매우 빨리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거에 비해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 6시간 만에 끝냈다는 건 특별히 항변을 많이 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쨌든 최종 수혜자, 최종 책임자로 지금 지목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법 위반으로 그 6천만 원이요. 단순 수수자가 아니라 지시 권유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정치자금법 8억 원 이상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 특가는요, 이 4천만 원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제 이 법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범죄의 중대성도 매우 높고요. 두 번째,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강내구, 박보좌관, 이정근 모두 다 구속이 돼가지고 상당 정도 소명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 이 부분도요. 프랑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4월달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폰을 바꾸고, 그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만 왜 보석이 아직까지 안 됐냐면요. 윤관석 의원이 다 자백을 했는데 두 가지 자백을 안 하고 있습니다. 21명 이름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상선, 최종 수혜자가 누군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 말 맞추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유창훈 판사를 검찰이 매우 선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호한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역 살아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기각, 그러면 죽은 야당, 전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발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발부를 하든 발부를 하지 않든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은 재청구라고 하는 하나의 카드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박영수 특검 구속할 때도요. 1차 영장 기각을 유창훈 판사가 했는데 2차 영장을 쳐서 윤재란 판사가 발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성 영장 청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했을까 싶긴 한데 보복하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돌아가면서 맞기 때문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맞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당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거는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을 때 범죄 혐의가 당시에 소명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최창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난 모르게 진행된 일이다, 진행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연관성을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유창훈 판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거에 가장 기준을 이제 증거인멸 여부라고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또 달리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건, 이 혐의에 대해서 인지했다라는 그 증언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역시 이게 영장 발부 여부의 그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안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거든요. 이것을 인지했느냐, 지시했느냐 여부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제시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증거 인멸 못지않게 말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보도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완벽하게
이것을 알았다는 그런 증언 같은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정근 녹취록에 보면 네, 그런 거 나와 있죠. 송영길 전 대표와 소통하는 얘기들을 거기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볼 때 정황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송 전 대표가 이걸 알았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네. 그 김모 씨 지인 5천만 원 만들어준 그 그렇죠. 지인이 네. 송영길 전 대표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는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송 전 대표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유창원 판사가 이 부분을 정말 인지를 안 했다고 볼지 인지를 했다고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전 법률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엔 영장을 발부할 것 같아요. 이 범죄 중대성이 워낙 크고 돈봉투 의혹도 있습니다만 지금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있고 뇌물수수 혐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같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표를 사실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유창원 판사라는 사람이 이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높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밤에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송 전 대표한테 기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캠프 관계자들 회유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독직 폭행 고소 사건 이걸 언급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처벌 피하기 위해서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저 피의자로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번을 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해서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사람들이 한동훈 검사 아닙니까? 최병묵 편집장님,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케이스가 문제지 내 케이스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반론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사실은 언제든지 불러달라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 2번씩이나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더니 검찰에 나가서는 뭐 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방어권의 일환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장관 거는 그건 방어권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그 대조법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오늘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는 본인이 아마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을 겁니다. 뭐 6시간 넘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방어권으로서의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먹사연에 있는 게 이제 정치자금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그 투명한 후원금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걸로 봅니다. 그게 핵심 요인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당의 전당대회 때 돈을 뿌렸다는 의혹과 관련돼서도 오늘 있지만 또 뇌물 혐의와 관련돼서도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희찬 위원님. 지금 이제 외곽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걷어들인 돈을 사적으로 썼다. 이걸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죠. 단순히 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돌리는 것, 이 역시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뭔가 대가를 주고 본인의 연구소로 뇌물을 받았다면 이게 정치자금법이 적용될지 뇌물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에 따라서 특가법 적용까지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의 형량이 실제 징역으로 몇 년 이상 나오게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돈봉투 수사하다가 왜 먹사연 후원을 수사하느냐, 이건 별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초에 검찰은 돈봉투를 만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먹사연도 보게 되었고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뜬금없이 먹사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증거인멸 시도를 역추적하다 보니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이 먹사연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정치 자금이나 불법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낸 거죠. 아예 없는 별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류와 증거인멸을 막다 보니 또 다른 혐의를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된 혐의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야 이건 별건 수사니까 안 해야지 하면 그게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결국 먹사연이라는 제3의 연구소를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자금을 만드는 통로로 이용을 했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하루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운명의 날이었던 게 오늘 법원 한편에서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 그리고 강래구 전 감사 결심 공판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을 한 건데요.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강래구 감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김상일 평론가는 오늘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이게 송영길 전 대표로 영향이 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영향은 뭐 1심 그 판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있었다고 보고요. 예. 2심은 특별히 더 영향을 미치려면 그 증인들 내지는 그 피고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진술을 좀 바꿔야 돼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일정 부분 관계가 됐다는 부분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진술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구형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형이 돼서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런 진술이 조금 더 나온다면 영향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일찍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밤에 저희 뉴스로 아마 좀 뉴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경 부대변인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빵 했다고 보복운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본인은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이 대변인을 맡았던 이경 상금 부대변인이 이 다른 사람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오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재판부로부터 질책까지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이경 부대변인 차가 이건데 이렇게 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적을 빵 하고 울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보복운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차 앞에서 계속 급제동을 해가지고 A씨차가 이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건 나흘 뒤에 경찰과 이경 부대변인이 통화를 했어요. 아마 내가 운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급정거 안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급정거를 안 했다. 본인이 운전한 걸 인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2달 정도 지난 뒤에 경찰에 출석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내가 차에 타고 있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하고 통화했을 때하고 얘기가 달라진 거죠. 자, 그런데 법원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한데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에 관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경 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와서 운전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군지 비용을 어떻게 냈는지 이런 거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 자료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 본인이 운전을 안 했으니까 보복운전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대리운전 기사가 막 보복운전을 하고 앞에 가서 막 급정거를 하고 남의 차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재판부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처음 주장은 아무래도 CCTV가 나오면 그 주장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장을 할 때는 전체를 다 보고 어떤 증거가 나올 것인지를 보고 해도 거짓말을 해야지 저렇게 그냥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 누가 이거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CCTV를 보면 당연히 급정거한 거 나오니까 이제 이걸 안 먹히니까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가 했다고 하자.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진짜 대리를 불렀는지, 누가 운전을 했는지 어떤 정보도 지금 법정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이제 본인의 무죄 주장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선처를 받으려면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그래도 한 2분의 1 감형이 되는데 저런 식으로 법원을 속이려 그러면 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국토부 협박 이야기도 생각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허위 사실이 맞더라도 이거는 국감장에서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바뀐 거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오버랩이 비치네요. 제 보기에는. 예. 당대표는 음주운전 전과 있고 대변인은 보복운전하고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당에도 근데 음주운전한 분들 적지 않잖아요. 저는 다 잘랐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한 사람들? 네, 그냥 공천 기준 높여가지고. 그리고 장관 중에도 음주운전 전과 있는 분 이번에 청문회 봤는데 개인적 소신으로는 반대합니다. 예, 음주운전이 이제 자칫 이제 남을 인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언제 한 거냐 이런 걸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힘에도 이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같이 하나 볼까요? 예,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주셨어요. 이경 부대변인이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당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호 편집장님. 글쎄 이제 벌금 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선거법이나 아니면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정치 관련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가지고서는 출마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게 보복운전이 이제 형사입건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그 초창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정되려면 또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공천을 받고 그 하는데 출마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천 적격 부적격 판단하는 기준에도 이런 조항은 없거든요. 예, 영향이 없진 않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영향이 없다고 별로 영향 없을 겁니다. 없을 거다. 김상일 평론가님은 저 권리당원 20년 네. 권리당원이신데 네.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왜 본인이 대리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게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음주운전이나 어떤 기준 사회적 기준에는 민주당에서 공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저는 있을 거라고 건데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정량평가라는 것도 있지만 정성평가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총선의 전체적인 당 선거를 고려해서 만약에 면접이나 이런 공천심사위원들이 이런 걸 하면 정성적으로 반영을 해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전 유성을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천 결과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허위는 맞지만 징역 1년 선고해야. 허위는 맞지만 저희가 바로 누구 얘기냐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배모 씨의 오늘 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에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지금 이 바로 배모 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있었는데 허위가 맞다 이런 얘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를 위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게 맞다고 변호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검찰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얘기도 했냐. 선거 국면에 있는 당으로부터의 해명 요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 너무 엄하게 처벌해 주지 말아주세요. 거짓말한 거 맞아요 라는 취지의 지금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재판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약도 대리 처방 받았다 이것도 다 인정을 사실상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 업무를 김혜경 씨를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 안 했다고 했는데 허위 사실이 맞다. 하나가 더 있네요.
그리고 변호인으로서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한다. 이 호로 먼저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엔 혐의 내용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 김혜경 씨 법화 의혹이 있는 이 배모 씨가 자신의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잖아요.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거니까. 예.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도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는 거죠. 일단 뭐 다 인정을 했고 허위로 얘기한 게 그걸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검찰은 징역을 1년 선고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법화 문제도 이것도 굉장히 구조가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도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몰랐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상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증거들 보니까 다 허위 거짓말한 거. 원래 이거 김혜경 씨가 처방받은 거를 대리 처방을 누군가 받아가지고 그걸 배 씨가 이거 사실 내가 먹으려고 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다 드러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적 업무는 한 적이 없어.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을 때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도 선거법으로 볼 때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 판단을 1심에서 했고 그리고 2심도 지금 그런 판단이 나올 것 같으니까 1분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선처를 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변호사들은요, 사실관계 증거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게 웬만해가지고 이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자백이라도 해서 뭔가 선처를 받고 양형에서 참작을 받자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배모 씨도 똑같이 했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극구 부인을 해다가 이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집유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항소심 올라가자마자 바로 자백을 2단계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식사 기부행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한테 이게 이제 유죄 부분들이 뭔가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덮어쓰기 위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재빨리 자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부분 사적 처리한 적이 없다라는 게 허위 사실인 건 맞다. 이건 뭐냐면 팩트, 사실관계, 공소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선처해 주세요. 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소심에서도 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자백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통해서 양형에서 참작받고자 이렇게 전략을 다시 편 거고요. 검찰은 그 자체도 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백이라기보다는 뭔가 사건을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자백으로 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징역 1년을 구형을 한 거니까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어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 당의 입장도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본인이 사실상 인정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 당으로부터 해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면서 본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과정과 동기를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선처를 구할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을 받을 만한 설명인 거죠. 그래요. 결국 대선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선처 대상이겠습니까? 가중처벌 대상이고 그리고 법리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당에서 누군가 명시적으로 이 배모 씨에게 허위 사실을 밝히도록 종용했다면 그 사람 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이 작용한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밝혀진다면 뭐 공소시효가 좀 지나긴 하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따졌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경기도청의 공무원 출신 측근이 거짓말까지 일삼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이 정도 사안이면 도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배모 씨의 재판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유감 표명 한마디 정도는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그런 주문을 참 저도 많이 했고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부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안이잖아요. 다른 사안과는 다른 사안은 쟁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증거가 이미 다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저희도 많이 해드렸는데 최병묵 편집장님. 네. 지금 이제 배 씨 재판 결과가 항소심까지 이제 선고가 곧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배 씨까지 다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뭐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 뭐 이런 걸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본인의 부인인 김혜경 씨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동안의 해명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걸로 보이는데, 글쎄 배 씨에 대한 이 판결이 또 이제 나와서 2심에서 확정될 경우에 뭐 재판 리스크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일반 그 유권자들은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모르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또한 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수사 부분, 이 문제와 법카 문제와 관련된 수사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속보가 없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취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지금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원이 뭐길래 이 취임 3달 된 장관을 차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 수원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까지 취임 3달 된 장관까지 차출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이 박문규 산업부 장관을 취임 3개월 만에 이제 차출을 해서 수원에 출마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수원 선거가 급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 장관 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그런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먼저 청문회 때 포부를 밝혔던 이 박문규 전 장관의 발언, 그리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적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박문규 산자부 장관은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엑스포 실패했고 참담한 국격 추락이 경험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경질 대상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인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 꽃길을 열어주는 그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최창열 교수님,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대통령실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그런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좀 아픈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장관을 3개월하고 그 장관을 이 사람이 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걸 떠나서 장관 사람을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또 총선에 출마시킨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한 건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우리 장관 출신들이 지금 많이 총선에 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얘기는 다 끝난 얘기입니다만 아까 주제가 지나갔습니다만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비대위원장 자격이 있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수원도 여러 가지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여야가 접전이 치열한 데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급해서 이렇게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런 게 아마 수도권 선거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장관 사람은 3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 자리를 갖다가 딴 사람을 내보내지 그래야지. 그래 장관 출신을 바로 내보내면 이 장관이라는 게 총선에 나가기 위한 무슨 뭐 경력 쌓기 자리밖에 더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약간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사난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를 못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수원이 경기도의 핵심 지역이고 여기가 보면 5개 지역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까지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수원에서의 어떤 성패가 전체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여권에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수원 갑,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김승원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당에선 여기로 가라 그랬더니 분당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됐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김현준 전 국세청장,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장을 지낸 분을 여기 영입해서 지금 출마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된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여기 김영진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박광원 전 원내대표와 지금 맞대결을 붙이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뭐 저런 비판, 최창열 교수님 비판에 대해서 뭐 여권에서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수원이 그만큼 중요한 건 분명해 보여요. 저 비판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에서 수원 선거를 워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박문규 장관 차출을 강하게 정부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 중에 장관 출신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원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인재이기 때문에 경기도 수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을 저희가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데 이 박문규라는 카드를 아껴둘 수 없다. 당에서 정말
정부를 붙잡고 요청하고 또 요청해서 이렇게 차출이 되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이제 거론되는 이름을 저희가 보여드린 거예요. 네, 아무래도 수원 갑지역 같은 경우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김은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분당을 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저야 모르죠. 근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알잖아요, 좀 내용. 박문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수원무의 김진표 의장보다는 수원병에 있는 김영진 의원과 붙는 방향으로 당내에서 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장희찬 최고위원님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3개월 전에는 과연 이 수원의 중요성을 몰랐고 박문규 장관이 그렇게 수원에서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근데 이제 박문규 장관이 그 전에 국무조정 실장을 했습니다. 전체 부처를 아우르는 일을 했었는데 그 3개월이라고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 부산 엑스포라던가 산업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들 굵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등용을 했는데 총선의 시간이 다가오자 당에서 다급하게 차출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고요. 다행히 이제 후임자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네덜란드 순방도 같이 다녀왔는데요. 산업부에서 오랜 또 잔뼈가 굵은 그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차출한 거 좀 너무하다는 비판은 제가 뼈아프게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만 당 입장에서 수원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박문규라는 인재가 꼭 필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방어를 뭐 잘했습니다. 예. 근데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뭐 수원은 역시 중요하겠죠. 그런데 3개월 전에는 박문규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장관으로 기용을 했는데 지금 3개월 후에는 그 장관에서 빼서 출마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이 수원이라는 지역이 3개월 전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3개월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권 입장에서는 3개월 전만 해도 박문규 장관을 산자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그 총선 출마를 안 시켜도 방어할 수 있다. 아마 뭐 그런 정도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나 지금은 박문규 장관을 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수원 방어가 안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유권자 지형의 변화가 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박문규 장관이 오면은 수원을 뺏길 수도 있나?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이해관계자인가? 아무튼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 제가 사실은 이분들하고 다 같은 고등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럼 뭐 얘기 못 하나요? 예. 그래서 좀 그런데. 예. 편하게 하세요. 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수원이라는 지역이요. 과거에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젊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변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일부 지역구들은 거기에 또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뭐 한 12억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곳들이 시가로 그런데 많아지면서 국민의힘에게 좀 약간 기회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구조를 조금 가지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원의 그 소위 말해서 토박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 토박이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역 여론을 거의 다 주도를 해요. 근데 이 주도를 할 때 박문규 장관이라는 인물이 우리 장혜찬 최고가 설명을 했지만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주면 그 주변으로도 관료 출신들을 많이 배치하잖아요, 지금. 이게 좀 번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원이라는 데가 아직은 인구 구조가 민주당에는 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이긴 합니다. 예. 그 유리한 구조를 깰 수 있을지 좀 무리하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박문규 산업부 장관을 차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외딴 섬으로 가고 있어요. 신당 불가론의 사면 초과. 이 신당 불가론이 당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면서 야심차게 나섰지만 이 앞날에는 먹구름만 가득해진 그런 분위기죠. 민주당에서 노골적으로 견제가 시작됐지만 정작
그를 따르겠다는 의원이나 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창당의 동력이 붙지 않고 있는 건데요. 당내에서는 신당을 막아야 한다 이런 연판장까지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7명 중에 서명한 의원이 1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연판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길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정계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115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태도 문제 지적을 하시면서 무슨 대화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신당 창당한다고 했을 때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상의하고 연판장을 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절대 이낙연 대표 당 만들면 안 된다. 야권 분열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누가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무원 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좀 기대를 걸었잖아요. 삼총리 연대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렇게 삼총리가 연대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고 그리고 의원들은 연판장 서서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가까웠던 분들, 문재인 정부 때 함께했던 분들도 안 돼, 안 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렬 교수님, 이 상황을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왜 저렇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짐작은 가는데 공천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공천 때문에. 근데 저렇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가 당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너무 동력이 안 붙잖아요. 게다가 지금 친이낙연계라는 분들도 당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당을 만드는 이유를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민주주의를 해친다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중요한 거는 현재 양당 체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겠다, 어떠한 대안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집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가 갈릴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비판과 반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3지대의 필요성 그리고 신당의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이고 정책적이고 이런 면에서 부각시켜 나가야 되지 않으면 동력 얻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단순히 이재명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신당의 동력을 살리기가 어렵다.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김부겸, 정세균 이 전 총리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삼총리 연대설이 그러면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영화관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의 그런 물줄기들을 흐름을 만드실 수 있도록 대표께서 더 노력해달라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단합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이 정치적 큰 흐름입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좀 알아주세요. 당연히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삼총리 연대설이 나왔던 게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이런 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기류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연대설이 나온 건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나가는 힘이나 속도 이런 것들이 탄력이 붙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김부겸 전 총리도 당 중심으로 화합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병묵 편집장께서는 이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저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 저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달 초죠. 내년 초에 그 신당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신당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서 뭐 1월 말이나 뭐 2월에 좀 분위기를 봐서 신당을 띄우고 뭐 아마 그런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번 잘 보세요.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하는 게 신당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마 그게 아니고 신당을 만들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가 소통을 해라.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런 걸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새 총리 연대설이 뭐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새 총리 연대설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다만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신당 만들려면 만들어라 라고 이재명 대표가 방치하거나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약간 양비론적 입장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새 총리 연대설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저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요구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소통 이 부분도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공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 동력을 받아서 뭘 금방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1월 뭐 중순, 하순 또는 2월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재판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저는 그때 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컷오프 같은 걸로 이제 또 현역 의원들이 아마 많이 그 공천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비명계의 그 공간을 좀 확보해 주길 기대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 전직 총리들 둘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타협 분위기 이런 걸 좀 만드는 기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김상현 평론가님, 근데 이제 야당 상황 잘 아시니까 그 지금 뭐 삼총리 연대설이 불이 꺼지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꺼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그분들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특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지금 가장 멀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그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당 내에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해보자 뭐 이런 입장이니까 시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총리 연대설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총리 연대는 아직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당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에 이거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셨지만 그 의원들이 110명이나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막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권력에 지금 주변에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집단 폭력의 수준으로 저는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요, 약자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손을 내밀려고 하고 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줘도 일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요, 아, 충분히 했구나. 그리고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결정에 승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눌러가지고서 만약에 관철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발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요. 167명 중에 110명만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57명이 남아있다는 걸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목해야 한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 눈에 이어서 주먹까지 과시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린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가장 큰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죠.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군에서 어떻게 이번 발사를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그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인지 고체연료 ICBM인지는 분석 중입니다. 자, 북한이 어제와 오늘 연이틀 발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건 뭐 자주 발사했으니까 물론 이것도 유엔 결의안 위반인데 오늘 오전에 8시 24분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고 여기에 핵 기술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미국으로서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고체 연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대충 다 요즘에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액체 연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0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일단 탐지가 돼요. 그러면서 요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액체 연료는 위협이 덜한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고체 연료는 7일 미만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탐지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탐지를 늦게 하다 보면은 요격하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체 연료가 만약에 이번에 발사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완벽하게 북한이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기 지원한 뒤에 김정은과 푸틴이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관계를 맺은 뒤에 이런 기술적 진보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